강일원 재판관이라고 아마 여러분 지금 변호사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저희 사진 같은 거 준비된 것을 보여주시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 2017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재판 때 당시의 주심 재판관이었죠. 예.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고 강일원 재판관이 사실 그 판사 법관들 가운데서도 법리와 이런 그 법리적인 실력으로는 그 내공으로는 누구보다도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 분이 사실 그때 주심을 맡았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은 그래도 큰 그 이렇게 뭐 소음이나 큰 논란 없이 그래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됐다. 물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많이 다투지도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저 그 강일원 변호사가 지금 우리 그래픽 나오는 것처럼 3월 초에 어디 칼럼을 하나 쓰였는데 그게 좀 뒤늦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일단 헌법재판관으로서 주심으로서 대통령 파면을 직접 해봤던 강일원 재판관이 지금 그 전례까지 다 그 거론하고 보니 헌법재판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예. 현직 법조인일 거예요. 저분이. 네. 근데 나온 것처럼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절차적 정의 구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헌재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 때 과거 선례와 다를 수밖에 없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네. 지금 저 말씀은 또 앞뒤 그 컬럼 읽어보면 예. 지금과 같은 몰아치기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소송법 바뀌었는데도 그 증거 그냥 다 수사 자료 갖다 쓰는 거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대통령 탄핵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네. 지난번에는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재임 중에는 안 받는 그런 범죄들 형사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은 사실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도 소추가 될 수 있는 내란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헌재법의 취지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뭐 안 하고 있다. 예.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잘해야 된다. 강일원 변호사 같은 분 얘기가 사실은 지금 그렇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저 얘기가 딱 읽고 나면 맞아 이거 이렇게 우리가 막 했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이건 법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재판관들이 뭐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뭐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빼박 탄핵이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예. 역설적으로 예.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와 규칙을 어긴 그런 심판에서 무조건적인 파면 결정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게 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밖에 예.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 강일원 헌법재판관님께서 문영배 소장 대행을 직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영배 소장 대행이 그 지금 이 강일원 재판관님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 심판 주심이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이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주장을 펼치면서 그 논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선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선례를 얘기를 하면서 2020년에 개정된 형소법을 무시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 또 재량권이다. 그렇죠. 그냥 내 소송 지휘권이다 이래 버렸거든요. 예, 예.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이 그래요. 예. 예. 바뀐 이 법에 대한 만약 과거 선례를 적용을 할 거면 명확한 법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거칠게 말하면 2017년 선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문영배 소장 대행이나 입금 재판부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주심이었고 사실상 그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뭐 판결 결정문도 쓰고 강일원 당시 재판관이 그런 거 아니거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이런 말씀을 당사자가 하신 반박을 한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뭐 유의미한 그 자신만의 입장을 낸 것이 없는 상태고. 뭐 그럴 수는 없긴 예. 칼럼이지만 그러나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제가 볼 때 99% 이상 확률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을 것이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죠. 누구도 확인할 수 없지만 뭐 재판관 한두 분이 내지는 뭐 세 분이 어떨 것이다. 최소한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관이 분명히 맞습니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근거가 지금 이런 논리들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그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되게 유의미했다라고 본 것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그 내란죄 외환죄 그러니까 그 대통령 헌법제 84조에 있는 그 불소추 특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는 이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탄핵 심판만 먼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사 재판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방어권 측면을 떠나서 이런 의문을 본질적으로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실체적 진실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형사 재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은 그 실체적 진실을 엄밀하게 따진다라기보다는 단심제로 그냥 정황 근거만을 가지고 정치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굳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안 시키더라도 예. 자동 파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확정 하면 판결이 나면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 이미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쪽이 훨씬 더 합리적인 절차와 그러니까 이미 형사소송법에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 지적 없이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예. 이곳에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무리하게 졸속으로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 저는 여기에 대한 좀 근원적인 물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 형사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이제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만큼 시간을 오래 걸려서라도 더 명백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재반론도 가능한 가능하죠.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판결을 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통합이라는 이제 우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 상위의 가치가 이 국론을 통합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하여튼 내부에서 이 절차를 놓고 어느 정도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까도 저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예. 하여튼 3월 14일 지난주 금요일 넘어갔고 자꾸 알려지는 조금씩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고 네. 강일원 변호사, 강일원 당시 주심 재판관이 쓴 이런 정도의 논리들이 그리고 허영 교수가 제시했던 10가지의 문제 이런 네. 논리들이 아마 이 절차를 중시하는 재판관들한테는 굉장히 큰 근거가 돼서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느냐? 예. 저 매듭 짓고 딱 정확히 확인할까 확인하고 매듭 네. 짓고 하자. 그 말씀이 틀릴 게 없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형사재판에서 이미 지금 그 대통령 구속 취소 그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가 1심 재판부잖아요. 예. 저 사실상 무죄 판결을 이미 내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고편을 일단 보여준 예고편은 거라고 보여준 거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물론 이런 부분들의 결함이 있고 이게 상위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될 수 있으니까 탄핵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보완을 해오시라는 취지였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럼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새로 수사를 해서 공소장을 고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예. 검찰이 항고 포기를 했다라는 것은 항고 포기도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유지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탄핵 심판을 했을 때 파면 결정을 했을 때 적어도 몇 달 안에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는지 글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레퍼런스가 생긴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두렵지 않을 예.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이번 주에 과연 결정이 나올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네.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이 아주 가장 강성 네. 진보 재판관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물론 거기 정계선 재판관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특히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은 4월 18일 날 퇴임이라 맞습니다. 무조건 그 전에 할 것이다라는 게 뭐 그냥 압도적인 예측이다가 요새는 이게 자꾸 인용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네. 오히려 문영배 재판관이 이미선 재판관하고 이제 퇴임할 때까지도 오히려 좀 미룰 수도 있다.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덜컥 인용이 안 되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아마 그 문영배 특히 소장 대행이 네. 그 어떻게 보면 전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리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당신은 어떻게 이 탄핵을 이런 식으로 인용 안 되게 방치하고 무책임하게 그럴 수 있어?라고 지적받느니 차라리 좀 시간을 오히려 끌고 본인들 퇴임할 때까지 시간을 끌 수도 있다. 그런 관측마저도 나와요. 물론 전 이거 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굉장히 전선이 복잡하게 맞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주로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시는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건 3월 26일로 지금 딱 날짜가 특정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특히 나경원 의원이 강하게 네. 주장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예. 보세요? 뭐 한편으로 일리는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그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고 했던 이유가 예. 지금 타임어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잘못하면 진짜 그 저희 이렇게 모 이제 평론가들이 주장을 하듯이 진짜 이게 후보를 확정시켜 놨더니 이 조기 대선에서 예. 그러니까 그 본 선거 직전에 갑자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후보 자격을 잃어버리면 그럼 그 사실은 아주 가정을 얘기하면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한 주 한 주 밀릴 때마다 정말 이게
조바심이 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괜찮다라고 다독인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명계나 이런 또 다른 이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불지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리스키한데, 그러니까 당선이 되더라도 이게 재판이 종결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중단될지 안 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예. 하물며 이게 당선되기도 전에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면 그냥 예.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였는데 그 과실을 딸 새도 없이 또 다시 정권 연장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민주당이 엄청난 공포심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매불쇼에 나와서 예. 그 과거에 그 자기 그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수박 색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었죠. 예. 엄청난 파급이 있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얼마 전까지 했던 통합행보라는 기조를 뒤집어가면서까지 이런 무리수를 뒀던 이유 말실수가 아니었거든요. 녹화 방송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다라는 거 의도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이유가 딱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3월 26일 날 유죄가 나올 텐데 찍소리도 하지 마라. 그때도 네. 대호 이탈하면 안 돼. 맞습니다. 옛날 나 저 구속 석방 아주 구속 그 동의안을 그렇게 가결시켰던 좀 그런 식으로 네, 대호를 이탈하고 함부로 까불면 난 또 한번 맞습니다. 잔인하게 할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가 예. 된 거죠. 그런 그 주제 공포심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그렇죠. 주입을 한 거죠. 이탈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게 그 정도로 2심 재판에 대해서 저는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 이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매하다고 보는데 뭐 암살 시도가 있다라 그러면서 지금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전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좀 지지층의 그런 동정 여론을 극대화해서 좀 자신의 당내의 입지를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탄압을 받으면서 이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데 찍소리도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좀 민주당 소위 개딸들의 그런 분노들은 극대화될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연장선에서 펼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있을 수도 위협이 있죠. 있어서 그리고 뭐 네. 작년 1월에 또 실제로 피습을 당했던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경험 아픈 경험이 있으니 예.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는 못하지만 맞습니다. 그 이면에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그런 네. 그 전략도 숨어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위협이 있다라 그래서 이렇게 숨어버릴 이유까지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위기를 또 대응하는 수위가 또 어느 정도 프로토콜이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제보라는 것의 그 신빙성에 비해서 좀 과잉 액션을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과잉 액션 같아 보인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숨은 의도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전제 출발을 그럼 또 해야겠죠. 그럼 이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결과를 먼저 보고하는 것이 인용이 나든 탄핵이 나든 뒷말이 적다. 이제 이 뜻이겠죠. 나경원 의원 그 말씀은 저도 네. 좀 고개가 끄덕여지던 게 만약에 대통령이 혹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선고가 나온다면 사실은 재판부의 판사들도 다 사람인데 그렇죠. 아이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파면됐고 그럼 차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피고인인데 야 이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써도 되는 거야? 아니 인간적으로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합니다. 차라리 그 당연하죠.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먼저 그 재판을 정말 명경지수 같은 마음으로 네. 2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가 하고 그다음 탄핵 결정 하루 이틀 해도 저는 뭐 이게 지금 뭐 일주일 이 상관으로 무슨 뭐 엄청나게 그 급할 게 아니라면 그것도 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이게 핵심적인 이게 이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 근데 대통령 탄핵 심판만큼 큰 변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1심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일자를 이재명 대표보다는 뒤에 배치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다고 아주 뭐 멀면 모르겠는데 네.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럼 이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런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도 일주일 먼저 변론이 끝났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쯤에 결론을 내리고 그렇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쯤 내리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좀 법적 상황을 봤을 때도 그게 합리적인 방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